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임금의 몸에 치욕이 닥치는 날에 신하는 임금을 막아선 채 죽고 임금은 종묘의 위패를 끌어안고 죽어도 들에는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사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은 크고 높았다. 젊은 칸의 나라는 말먼지 속에서 강성했다. 칸은 요동을 차지했고 북경을 포위해서 명의 목젖을 눌렀다. 명의 숨통이 거의 끊어져갈 무렵 칸은 조선 임금에게 국서를 보내 명의 연호를 버리고 명에 대한 사대를 청으로 바꿀 것과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 군신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머리를 길게 닦고 양가죽 옷을 걸친 사신이 호위 군사를 부려서 칸의 국서를 수레 위에 받들어 왔다. 칸의 문장은 거침없고 꾸밈이 없었으며 창으로 범을 찌르듯 달려들었다. 그 문장은 번뜩이는 눈매에서 나온 듯했다. 네가 기어이 나를 동쪽으로 부르는구나. 너희가 산성의 진을 치고 있다 하나 나는 대로를 따라 너에게로 갈 것이니 너희들의 깊은 산성은 편안할 것이다. 너는 또 강화도로 가려느냐? 너의 강토를 다 내주고 바다 건너 작은 섬에 숨어서 한 조각 방석 위에 화로를 끼고 앉아 임금 노릇을 하려느냐? 너희 나라가 유신들을 길러서 그 뜻이 개결하고 몸이 청아하고 말이 준절하다 하나 너희가 벼루로 성을 쌓고 붓으로 창을 삼아 내 군마를 막으려 하느냐? 경들이 박복하구나. 어찌하랴. 내가 비를 맞으랴. 임금이 내 행전 마당으로 내려섰다. 버선발이었다.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임금은 젖은 땅에 무릎을 꿇었다. 임금이 이마로 땅을 찧었다. 구부린 임금의 저고리 위로 등뼈가 드러났다. 피가 등뼈를 적셨다. 임금의 어깨가 흔들렸고 임금은 오래 울었다. 막히고 갇혔다가 겨우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눈물이 흘러서 빗물에 섞였다. 임금은 깊이 젖었다. 바람이 불어서 젖은 옷이 몸에 감겼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세자가 달려나와 임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승지들은 마루에서 뛰어내려왔지만 임금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임금이 젖은 옷소매를 들어서 세자의 어깨를 쓸어내렸다. 임금이 울음 사이로 말했다. 우리 부자의 죄가 크다. 하나, 군병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젖고 어는가? 세자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임금의 울음소리는 행각에까지 들렸다. 신료들이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영의정 김유가 울먹였다. 전하, 옥체가 상하시면 사직이 또한 위태로우니. 김유의 말은 임금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임금은 오래 울었고 깊이 젖었다. 마루 위에서 서원 앞에 앉은 젊은 사관이 벼루에 먹을 갈며 마당에 쓰러져 우는 임금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사관이 붓을 들어 무어라 적기 시작했다. 사관은 울지 않았다. 낮에 비가 그쳤다. 군병들은 굶어 죽은 말의 시체를 응달에 펼쳐놓고 얼렸다. 말의 시체는 얼고 녹으면서 썩어서 먹을 수 없었다. 순청마당에서 군병들은 갓 죽은 말과
곧 죽을 말을 살폈다. 굶어 죽은 말은 사지가 앙상했으나 대가리와 내장에는 뜯어먹을 것이 있었다. 군병들은 도끼로 말의 사지를 끊어냈다. 대가리를 뽀개고 내장을 발라서 가마솥에 삶았다. 말누린내에 고양이와 개들이 몰려들었다. 성첩에서 내려온 군병들이 뜨거운 국물에 조밥을 말아먹고 말뼈를 뜯었다. 백성의 초가지붕을 벗기고 군병들의 깔개를 빼앗아 줄인 말을 먹이고 배불리 먹은 말들이 다시 줄여서 굶어 죽고 굶어 죽은 말을 삶아서 군병을 먹이고 깔개를 빼앗긴 군병들이 성첩에서 얼어 죽는 순환의 고리가 김유의 마음에 떠올랐다. 버티는 힘이 다하는 날에 버티는 고통은 끝날 것이고 버티는 고통이 끝나는 날에는 버텨야 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었는데 버텨야 할 것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 것인지 김유는 생각했다. 생각은 전개되지 않았다. 그날 안에서 열든 밖에서 열든 성문은 열리고 삶의 자리는 오직 성 밖에 있을 것이었는데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고통과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통의 차이가 김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김유는 느꼈다. 다섯 번째 출전하던 날, 조선 유군은 적의 머리 한 개를 얻었다. 청병의 시체 한 구가 얼음 구덩이에 거꾸로 박혀 있었다. 등에 화살이 2개 꽂혀 있었다. 화살은 조선 유군의 것이었다. 상반신이 물속에 박혀 두껍게 얼어 있었다. 죽은 지 사나흘은 지난 시체였다. 머리채를 2갈래로 따았는데 조선 백성의 버선과 집신을 신고 있었다. 하급 군졸이었다. 유군들은 시체 머리를 잘라 성 안으로 들여왔다. 청병의 머리를 얻기는 처음이었다. 머리를 묘당에 보고했다. 전하께서 승지와 사관조차 물리친 자리에서 명기를 인대하시고 명기를 적진에 보내 삶을 구걸하시니 삶이 구걸로서 얻어지는 것이며 200년 종사가 야심한 침소의 귓속말로 결단이 나오리까? 명길은 본래 이적의 무리와 밀통한 자이옵고 이제 귓속말로 전하를 미혹하고 적의 말을 옮겨서 전하를 협박하는 자이옵니다. 명길이 사직을 헐어서 적의 마국간을 짓고 백성의 나락을 거두어 적의 말먹이 풀러내주려 하니 명길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지금 성안의 백성들은 명길을 빗대어 용골대의 아들 용골소라고 부르고 있으니 민심은 이미 명길이 누구의 신하인지 가린 것이옵니다. 동궁을 적진에 던지려는 묘당의 논의가 새어나가 군병들이 병장기를 내려놓고 양지 쪽에 모여 이를 잡고 있으니 성첩은 이미 무너진 것이옵니다. 우선 명길의 죄를 물으시고 전하께서 친히 성첩에 오르시어 군병들을 꾸짖고 쓰다듬어 싸워서 지키려는 뜻을 보이셔야만 성첩이 다시 설 것이옵니다. 전하, 태평성대에도 역적은 있사오만 어찌 군부를 적의 아가리에 밀어넣으려는 명길 같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명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적진에 보내시고 그 간을 으깨고 염통을 부수어 성첩에 바르소서. 북문으로 가는 오르막에서 조선 군병들은 줄지어 고꾸라졌다. 고꾸라진 사체가 눈에 미끄러져 아래쪽으로 흘렀다. 묘당의 대신 몇 명과 비국 당상들이 북문 문루에 나와 있었다. 문신들은 김유 옆에서 싸움을 내려다보며 싸움의 고비마다 무릎을 쳤다. 아이고, 저는 왼쪽으로 빠져야지. 아이, 저래 가지고서야. 날이 저물었다. 북쪽 성벽은 해걸음이 일렀다. 문신들은 마을로 내려갔다.
성밖 개울가에서 청병들은 죽은 소를 각떠서 한 무더기씩 지고 돌아갔다. 부경 초관이 살아남은 군졸 10대 명을 인솔해서 북문 안으로 들어왔다. 김유가 초관을 결박했다. 죽더라도 들판에서 1대1로 맞잡고 싸우다가 죽을 일이지. 어쩌자고 개울 건너로 군사를 물렸느냐? 화약이 모자랐고 창검으로는 적의 기병에 맞설 수가 없었소. 김유가 비장에게 명했다. 창틀을 갖추라. 비장이 북장대마당에 형틀을 펼쳤다. 김유가 나장에게 명하여 부경 초관을 장쳤다. 중곤으로 내리치는 80대였다. 초관은 엉치뼈가 흩어지고 허리가 부러졌다. 매질이 끝나고도 초관은 기절에 늘어져 있었다. 나장이 초관을 떠매고 나갔다. 금음달이 올랐다. 북문 밖은 다시 고요했다. 비탈에 쓰러진 사체 주변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덜 죽은 자들이 북문을 향해 눈비탈을 기어오르다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어두워서 골짜기 너머 청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김유는 북장대에 머물렀다. 김유는 혼자서 포금했다. 네가 기어이 나의 적이 되어 거듭 거스르고 어긋나 환란을 자초하니 너의 아둔함조차도 나의 부덕일진데 나는 그것을 괴로워하며 여러 강을 건너 멀리 내려와 너에게 다다랐다. 나의 선대 황제 이래로 너희 군신이 준절하고 고매한 말로 나를 능멸하고 방자한 침월로 나를 적대함이 자심하였다. 이제 내가 군사를 이끌고 너의 담 밑에 당도하였는데 네가 돌구멍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싸우려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몸뚱이는 다 밖으로 내놓고 머리만을 굴속으로 처박은 형국으로 천하를 외면하고 삶을 훔치려 하나 내가 너를 놓아주겠느냐? 땅 위에 삶을 세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또 구걸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을 훔칠 수는 없고 거저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명을 아비로 섬겨 나의 화포 앞에서 너의 아비에게 보이는 춤을 추더구나. 내가 지금 거꾸로 매달린 위난을 당해도 너의 아비가 너의 춤을 어여삐 여기지 않고 너를 구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느냐? 지금처럼 돌구멍 속에 처박혀 있어라. 너는 싸우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돌담을 타넘어 들어가 하늘이 내리는 승부를 알려주마. 너는 지키기를 원하느냐? 너의 지킴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의 성을 가두어 주겠다. 너는 내가 군사를 돌이켜 빈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삶은 거저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너는 그 돌구멍 속에 한 세상을 차려서 누리기를 원하느냐? 너의 백성은 내가 기른다 해도 거기서 너의 세상이 차려지겠느냐? 너는 살기를 원하느냐? 성문을 열고 조심스레 걸어서 내 앞으로 나오라. 너의 도모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내가 다 듣고 너의 뜻을 펴게 해주겠다. 너는 두려워 말고 말하라. 허송세월하는 나는 봄이면 자전거를 타고 남한산성에서 논다. 봄비에 씻긴 성벽이 물 오르는 숲 사이로 뻗어 계곡을 건너고 능선 위로 굽이쳤다. 먼 성벽이 하늘에 닿아서 선명했고 성 안에 봄빛이 자글거렸다. 나는 만날 놀았다. 예터가 먼 병자년의 겨울을 흔들어 깨워 나는 세계악에 짓밟히는 내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무참해졌다. 그 갇힌 성 안에서는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고 치욕과 자존은 다르지 않았다. 말로써 정의를 다툴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의 몸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다 받아내지 못할진대 땅 위로 뻗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리. 신생의 길은 죽음 속으로 뻗어 있었다. 임금은 서문으로 나와서 삼전도에서 투항했다. 길은 땅 위로 뻗어 있으므로 나는 삼전도로 가는 임금의 발걸음을 연민하지 않는다.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줄인 성에 넘쳤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다. 성 아래로 강물이 흘러와 성은 세계에 닿아 있었고 모든 봄은 새로웠다. 슬픔이 나를 옥죄는 동안 서둘러 작은 이야기를 지어서 내 조국의 성에 바친다. 2007년 4월 다시 봄이 오는 남한산성에서 김우는 쓰다. 김운 장편 소설 남한산성이 나온 지 10년을 맞았다. 10년에 걸쳐 100쇄를 찍었다. 이 책은 소설 남한산성의 개정판이다. 2007년 초판 발행 이후 작가 김운이 10년 세월을 지나 비로소 털어놓는 못다한 말을 새로 써넣었다. 그리고 화가 문봉선에 귀한 그림을 싣고 디자인을 새로 했다. 문봉선의 그림은 소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장면을 진경으로 나타낸 것이고 또 소설의 여운을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다. 줄인 성에 말들이 창궐하는 병자년의 겨울을 작가 김우는 엄정하고 치밀한 글로 옮겼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갇힌 무기력한 인조와 그 앞에서 벌어진 주전파와 주화파의 다툼, 그리고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고통받는 민초들의 삶이 소설의 시줄과 날줄을 이룬다. 작가 김우는 이 책은 소설이며 오로지 소설로만 읽혀야 한다고 전제한다. 아울러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는 그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하지만 그가 되살린 인물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뼈대 위에 소설적 상상력으로 살점이 붙어 생생한 얼굴로 되살아난다.